오늘의 토론은 인공지능이 과연 그 본질은 뭔가, 잘하는 건 뭐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택한 거, 특히 대한민국 분들이 인공지능을 택한 거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자율자동차 얘기 뭐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자동차도 큰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한 거는 이미 무인 자동차로 그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토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 논리를 제공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수준까지 갔고,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도 만들어요. 작년 연말에 인사동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 회화에 대한 전시회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놀라고 가셨습니다. 인공지능이 투자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투자를 하는데 훨씬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600명 있던 거를 뭐 다 해고하고 2명으로 줄였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검토를 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과 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그 가능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 와 있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뭐 어떻게 해결돼? 저 바둑 두는 거하고 그 로봇 걸어가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걸 다 같이 붕탕구려 가지고 인공지능이라 그러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점진적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추론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배우고 뭐 이런 식의 능력들을 지금 차분하게 70년간 연구를 했고요. 근데 그것들을 묶어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생각을 자동화하는 거고 행동을 자동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알아서 하도록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 사람처럼 얘기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쭉 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하라는 대로 차례차례 수행을 하고, 컴퓨터라는 그 하드웨어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라는 거 차례차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이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옮겨줬습니다. 그게 코딩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그거로부터 배워라.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는 거를 사진에서, 그 사진을 많이 모아서 이거는 토끼고 이건 거북입니다 얘기해 주면은 알고리즘이 토끼와 거북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계가 해보고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고, 해봤더니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배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작업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비슷한 건데, 약간 지식 기반, 사람이 지식을 넘겨주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에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것도 공통되는 엑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잘하더라. 그것이 이게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막 각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트라이얼 에러. 시작해보고 잘했으면 배우고, 뭐 강화학습이니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계 학습이 잘합니다. 잘하는 거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을 빨리 해낼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것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약점도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코릴레이션,
어소시에이션만 추구를 하는 겁니다. 뭘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거기다 대고 어떠한 그 행위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 데이터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오늘 홍 교수님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바보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이게 펜다 맞죠? 거기다 이런 설트 앤 페퍼 노이즈를 조금 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도 계속 펜다인데 인공지능은 이걸 갖다가 긴팔 원숭이라고 의사결정을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율적 의사결정이 있고 데이터를 쥐가 가서 막 찾아서 배우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는 탑책인데 뭐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생물체의 속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현재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인공지능하고는 인간지능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 글쎄요, 뭐 현재 인공지능은 좁은 분야에 깊게는 잘합니다. 단일 기능만 수행하죠. 근데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근데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노래도 좀 하고 바둑도 적당히 두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과연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가? 이슈만 던지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지식이 컴퓨터의 이식이 가능한가? 과연 뭐든지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데이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즉 뭐 결론입니다. 인류에게 인공지능의 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옛날에 과학이라는 게 나타났 다음에 우리 종교라는 게 좀 과학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근데 뭐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가 좋은데 뭐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사, 기술의 역사나 기술 사회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기술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AI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면접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력서를 낸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감점을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백인 남성이나 여성이 저를 보고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다면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런 차별적인 태도를 저한테 보였다면은 저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일찍 발달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차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적이 됐습니다. 한 흑인 커플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구글에서 이 사진을 판독해주는 기능인데 이 사진을 다른 건 다 맞췄습니다. 에어플레인, 카, 그래주에이션 다 맞췄는데 이 커플의 사진을 고릴라라고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풀진 못했고 고릴라란 단어를 검색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이 왜 잘 작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만든 사람조차 왜 잘 작동을 하는지 어떤 때 잘 작동을 하는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작동을 할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치 않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없는 어떤 베리어블도 채워넣을 수가 있고 그 베리어블의 여러 가지 밸류들도 이렇게 추측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더 레프리젠테이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에 대한 기사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백인 남성이 아니면은 AI를 쓰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 데이터는 백인 남성의 경우 가장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도 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들의 얼굴을 인식할 때는 오류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히스패닉 흑인 여성으로 가면은 오류율이 35%로 늘어납니다. 이런 이제 언더 레프리젠테이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 뒤에 다 사람이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어떻게 매니플레이트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서는 뉴욕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술적인 해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뭐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그런 해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해법들이 합쳐져서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가, 재범률을 판단하는 컴파스 알고리즘과 사람들의 판단을 비교해 본 논문이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판단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프레드 폴, 미국 경찰이 쓰고 있는 그 예측적 치안 유지 프로그램이 아까 범죄율을 뭐 20%, 10% 떨어뜨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프레드 폴이 도입된 이후에 7개 강력 범죄의 추세입니다. 우리가 떨어졌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 이 시점에 도입됐는데요. 인공지능은 게임 같은 것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잘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수학적인 문제풀이나 룰 메이킹이나 룰을 따라서 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재범 확률 예측 같은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의 문제 같은 영역에 그래서 인공지능의 응용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제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AI라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AI의 등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AI 기술이 자본주의에 끼칠 영향,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소유,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만큼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그 노동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죠.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현장에서만 보면 이게 잘 만드네, AI가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네, 이것만 보일 수가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실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의 양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갖다가 상당히 늘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수요하고 공급의 메커니즘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사람의 경우에는 바둑을 첫 번째 판을 둘 때 피로도가 100이라 그러면 두 번째 판을 연속으로 두게 되면 피곤함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두 판을 바둑 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세 판째 두면 더 피곤하고 네 판, 다섯 판째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피곤하죠. 알파고는
바둑을 첫 번째 판을 둘 때나 두 번째 판을 둘 때나 그 알파고의 피로도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바둑을 둘 때는 계속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바둑을 계속 볼 수 있는데 알파고의 바둑을 보기 위해서는 딱 일정한 금액, 알파고가 원하는 딱 금액만 주면은 알파고는 두 판, 세 판, 10판을 두건 100판을 두건 계속 바둑을 둘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알파고의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이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성은 물론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한계 비용이 줄어들면서 시장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독점하는 현상이 됩니다. 알파고가 바둑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죠. 알파고보다 더 좋은 생산 기술을 갖고 온 바둑 서비스를 제공하면 알파고를 밀어내고 그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산기술, 생산물 시장에서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은 장기화되고 시장 가격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AI가 이 주된 생산 기술이 되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근데 결과적으로 실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수요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하고 기계의 대체성이 커지면은 노동시장에 실업이 늘어나고 만성적인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불황의 빈도가 확대가 되고 기간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사회적 역할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서 수요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라든가 독점이라든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제도 시스템적으로 분배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AI 자본주의는 양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I라는 것이 생산 현장에 도입이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질적인 문제로 바뀔 정도로 이 파급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시기에는 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고민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인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건 AI하고 이제 관계시켜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감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AI가 가져올 컨시퀀스가 뭐냐? 사회적인 어떤 그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홍 선생님 발표하신 뭐 바이어스 이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그건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시적인 AI가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소셜 컨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자꾸 일을 할 때 만족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집중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AI가 도래함으로써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티베이션이 디크리즈하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생산성이 늘어나지 기계처럼 대할 때 생산성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최근에 AI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나온 게 example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Bank of America라는 BOA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 소위 그 텔러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받고 뭐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테일러식의 그런 어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를 할 때하고 그러니까 팀을 여러 개를 나눴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그룹은 레귤러하게 채팅 시간을 줬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너 요새 어떻게 지내? 그건 뭐냐면 그 멤버들끼리의 이모셔널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아, 우리는 같은 그룹이고 우리가 잘해야 될 거고 서로 웜한 어떤 관계들, 따뜻한 관계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텐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테크놀로지 자체가 문제냐? 뭐 파틀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소위 저희 전문 용어로 하면 애토미제이션 된다고 그래요. 애톰화 된다는 거, 파편화 된다는 거죠. 러시아워 아닐 때도 차가 많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빨리 고객이 커스터머가 부르면 빨리 가잖아요. 집에 엎어져 있다 갈 수는 없잖아. 늦잖아. 그러니까 계속 온더 로드에 있게 하고 keep them on the road 하고 싶은 거야. 거기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어디에 가면 돈 좀 벌 수 있어. 그런 걸 흘리는 거야 정보를. 야 어디 가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크라우디드 돼 갖고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차들이 많아서 나가면 손해만 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너치토로들 하는 거죠. 근데 인포메이션 에시메트리라는 거는 드라이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들한테 우리가 플랫폼이 굉장히 뉴트럴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트럴하지 않죠. 파워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할게요. 네.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전체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하고요.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난 적은 없죠. 그만큼 법률이 어렵고 그 책임성 문제 때문에 실제 마켓에 등장을 못하고 여러 번 좌절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 우리 사법부 불신이 거의 안드로메다까지 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답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의 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판사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헌법적 가치와 사회 윤리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오레티컬하게 가능하더라도 대체를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볼 때도 그 복잡한 디시전을 종합 추론을 기계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인간의 업무를 모듈로 쪼개서 아주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분야를 기계가 잘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데 종합적으로 추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이 퀄리티 AI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단지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딥러닝은 예전에 인공지능 몰락을 가져왔던 그런 머신러닝이나 규칙 기반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걸 어떻게 반증을 하는 예로 드느냐 하면 알파고 예를 항상 듭니다.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등장하기 3개월 전 혹은 3년 전에도 대부분의 인공지능 개발자 혹은 미래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인간을 격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격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고요. 인공지능 판사는 소셜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게 대체될지는 퀘스천 마커. 근데 변호사로 들어올 때는 확실히 앞으로 길면 5년 정도 전후해서 굉장히 법률 재판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숨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양날의 칼처럼 이 어떤 무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토론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과 13년에 가장 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그 데이비드 오토 교수만 하더라도 정형화된 업무만 컴퓨터가 대체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은 직업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임금이 떨어지고 급기야 실업이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2013년에 이제 옥스퍼드 교수들이 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정형화된 업무만 대체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비정형 업무까지 대체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여러 머신러닝 학자들의 세미나를 거쳐서 어떤 업무가 대체하기 힘들 것인가 그거를 상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직업에 적용해봐서 어떤 직업들이 대체가 높은지 확률적으로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 지금 점이 찍힌 게 이제 저희 직업 분류별로 얼마나 이제 대체 확률이 높은지를 이제 찍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23개 정도의 직업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사무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종사자, 그다음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같은 이런 일부 이제 직업들이 크게 이제 대체가 많이 될 거라라는 걸로 분석 결과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3%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산업별로 나눠봤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이런 직종 산업에 거의 이제 고위험군의 63%가 몰려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충격이 닥쳤을 때 모든 산업에 골고루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직업별로 산업별로 이 충격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는 이런 산업들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농업사회에서 제조업 우리 산업사회 그다음에 서비스업 사회 넘어올 때는 그렇게 한쪽 섹터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농업에서 제조업 넘어갈 때는
그 지방의 소위 이제 산업 도시에서 굉장히 인구가 빨리 늘어나면서 일자리들을 흡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90년대 이후로 이제 중국을 넘어간다라든지 개도국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사례로 빠르게 전개를 하면서 일자리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서비스업도 이제는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리테일 같은 그런 업종들도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었던 영역인데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만약에 이 일자리들이 자동화돼서 대체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